황준성 관사입니다. 저는 앞으로 여러분들이랑 2024년 무역 영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역 실무까지는 합격해야 되죠. 그래서 무역 영어랑 무역 실무에 대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제 기본 강의를 오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황준성 관사고요. 써겠습니다. 자, 이메일을 여기다가 적어 드릴게요. 핏 디자이너라고, 제가 옛날에는 운동을 좀 좋아했어가지고 그때부터 사용하던 이메일인데, 제가 그 수험생 때도 선생님들한테 이메일로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업무 중이라도 지금은 저는 좀 자유로우니까 이제 모르는 게 있으면 꼭 연락 주세요.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관세사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시나요? 제가 최근에 제가 자주 보는 경제 채널에서 최근 들어서 이제 정년이 낮아지고 또 실직률이 높아지고 이러면서 전문직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로스쿨 역대 경쟁률 최대, 그리고 회계사 15,000명 이상 응시, 공인중개사 매년 역대 최다, 막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다음 기수가 40기일 거고, 그리고 41기일 텐데 37기 그리고 제가 38기, 그리고 39기 그 세 기수가 조금 평소보다 많이 뽑은 상태고, 이제 강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수업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장수생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자정 효과가 좀 있었다라는 게 중론이라서 여러분들이 되게 좋은 시기 때 공부를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1차랑 2차를 같이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제 내년에 1차를 붙고, 그리고 2차를 여유 있게 붙으신다면 진짜로 가장 시기가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른 이제 관세법이 아마 개강을 해가지고 일단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들어보기 하실 텐데, 우리가 1차 시험 과정이 먼저 1교시 그 관세법이랑 무역 영어 이렇게 두 개를 보죠. 그리고 2교시 회계, 그리고 내세법 이렇게 두 개를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뭐 각각 몇 점씩 맞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을 텐데, 당연히 합격 평균 60점 그리고 과락 40점. 생각보다 회계가 어렵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회계는 50점 정도로 준비를 해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고, 내세법은 75점에서 80점까지 맞으면 조금 그 여유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데, 올해 내세가 조금 어렵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법도 마찬가지로 7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무역 영어는 60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맞다고 봐요.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2차를 공부하면 2차는 1교시가 마찬가지로 관세법이죠. 2교시는 관세율표 및 상품학이라고 우리는 HS라고 부르죠. 그래서 3교시는 이제 평가, 그리고 4교시가 무역 실무인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사실상 법에서 파생된 거거든요. 다 관세법 당연히 일치하고, 그리고 HS는 이제 관세법의 별표로서 과목이 따로 존재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관세법이에요. 그리고 관세평가 역시 관세법 30조부터 35조까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실전 이제 사례 연구를 해보고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걸 풀면서 이제 풀이와 문제를 도출하는 과목이죠. 그리고 마지막 4교시만 무역 실무, 이제 무역 영어랑 연결이 되는 과목입니다. 제가 아까 이게 적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던 이유가, 우리가 무역 실무랑 무역 영어를 이렇게 보면 다른 이제 공부 안 한 사람들을 보면 영어가 더 어려운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할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처음 이제 학원 같은 거를 보면 수많은 협약들이 있어가지고 진짜 저는 머리가 어지럽거든요.
당연히 이제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을 영어로 공부하는 게 당연히 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1, 2차를 동시에 공부하고 계시는데 이 두 과목이 사실 되게 비슷하면서도 다른 과목인 게 무역 실무는 이제 그런 무역의 전반적인 본질을 깨닫고 그리고 그거를 서술부터 이제 서론부터 이제 결론까지 우리가 서술하는 과목인데 반해서 무역 영어는 이 빈칸 단어 맞추기 아니면 틀린 문제 맞추기 그리고 자주 이제 낚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낚이지 않기 이런 거에 우리가 중점을 좀 많이 둬야 돼요. 그래서 무역 실무를 무역 영어 공부하듯이 공부해서는 당연히 안 되고 무역 영어 공부하듯이 당연히 무역 실무 공부해도 안 돼요. 제가 그 UCP 혹시 다들 아시나요? 신용장 통일 규칙이라고 UCP 600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거기서도 우리가 거의 매년 이제 무역 영어에서나 무역 실무에서나 매년 나오는 문제인데 거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이제 무역 영어에서는 이제 며칠에 대한 심사가 며칠인지 주체가 누구인지 막 이런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 무역 실무는 그런 역할이나 책임들 막 이런 걸 쭉 외우는 그런 거니까 공부하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달라요. 그래서 무역 영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는 물론 무역 실무 하는데 도움 되게 많이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제 기본 강의는 무역 실무 가르치듯이 이제 흐름을 좀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영어 키워드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같은 거 우리가 학원에 있는 모든 거를 공부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각 학원에 어떤 것들이 키워드고 사실 이런 것들 우리가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리자면 무역 영어가 이제 40문제 다 40문제가 나오잖아요. 모든 문제는 다 2.5점이라는 걸 생각해 둬야 돼요. 아주 어려운 파트도 결국 2.5점이고 아주 쉬운 파트도 결국 2.5점이에요. 대신 서술형은 아주 어려운 게 나오면 조금만 잘 써도 그게 변별력이 되기 때문에 그건 아주 유의하게 아주 중요한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1차 합격하고 2차 돼서도 여러분만의 필살기가 있을 거예요. 이거는 나오면 내가 높은 점수를 획득하겠다 이런 지엽적인 분명히 있는데 무역 영어는 아무리 지엽적인 게 나오더라도 물론 모든 과목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똑같은 2.5점이라는 거를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수업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은 OT니까 1교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무역 실무 가르친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항상 알아야 돼요. 방향. 제 수업 이제 경험을 살짝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겨울에 되게 촉박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문제풀이 개강을 하면 제 노하우를 다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나름 자부심이 있던 게 진짜 노베이스에서 6주 만에 합격을 꽤 높게 했거든요. 근데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문제풀이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2차를 처음 공부했을 때 저한테는 전혀 새로운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1차를 기본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문제풀이에서 맞닥뜨리는 무역 영어는 정말 다를 거예요. 하지만 기본 강의를 이제 내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느냐에 대한 방향을 알고 지금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위치를 안다면 여러분들 2차를 공부하실 때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수업을 시작할 거는 요약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늘은 무역 흐름에 대한 전반적인 요약을 할 건데 이제 목요일부터는 이제 오늘 어떤 걸 할 거다라고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진도를 나갈 거고 마지막에 도식화를 할 거예요. 어떠한 개념에 있어서 끝날 때 우리가 오늘 어떤 걸 공부했고 여기서는 어떤 걸로 나뉘고 이거 어떤 게 어떤 거고 이렇게 뼈대를 잡을 거예요. 이게 되게 좋은 작업인 게 우리가 실력이 조금 부족하면 이제 핵심적인 키워드에서 아주 바리에이션 몇 개만 얻어가도 그건 큰 소득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실력이 좀 있으시면 이 각각의 바리에이션이 또 어떤 걸 나타내고 있는지 가지치기를 계속하면 결국 실력이 오르겠죠.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처음부터 이제 다 외운다, 다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게 우리가 뭐 사람을 그리라고 하면 다들 5초 만에 그려봐 이러면 이렇게 그릴 거예요. 아무도 막 머리카락부터 그리지 않죠. 우리가 시작할 때 뼈대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도식화 작업을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무역의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역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난 무역이 뭔지 알고 있다. 저희 친해져요. 네, 무역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거래를 하는 것이죠. 사전에 대한 정의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파는 일.
결국 우리는 이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무역 영어든 실무든 이 전반적인 거를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예시를 들어가지고 오늘 1교시는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고거래 혹시 해본 적 있으신가요? 중고나라나 뭐 당근마켓 다들 있으시죠? 이 무역이라는 게 나라와 나라 사이에 거래를 한다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이 이제 다른 나라랑 한다고 생각을 하면 편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무역의 흐름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우리가 당근마켓이나 아니면 중고 거래 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어떤 과목도 흐름이 있는 과목이 없어요. 법이 덤핑 방지 관세 다음에 상계 방지 관세거든요. 그 이유가 없어요, 사실. 물론 6단부터는 좀 이유가 있지만 그리고 회계도 무형자산 다음에 어떤 자산이 나오는 게 큰 이유가 없어요. 하지만 무역은 거래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흐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흐름을 알고 계시면 공부하는데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검색을 하겠죠. 중고나라에서 내가 사고 싶은 물품을 검색할 거예요. 무역에서는 이게 무엇이냐? 국제무역에 이제 거래처 물색이겠죠. 여기서 제가 대칭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의 단원이고 하나의 장이고 그것도 기출이에요. 검색을 하고 이제 쭉 리스트가 나오겠지만 우리 무역에서는 이제 무역 서신이라고 있죠. 우리가 서신을 공부할 거고 뭐 서식에서 뭐 형식을 공부할 거고 올바르지 않은 뭐 OX 그리고 뭐 단락같이 우리가 수능에서 나왔던 것처럼 뭐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해외 시장 조사 우리 중고 거래를 해도 판매자 아이디 검색해서 방문 횟수 몇 회인지 거래를 총 몇 번 했는지 평가가 어떤지 이런 걸 다 찾는 것처럼 해외 시장 조사 역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판매자인지 믿을 만한 구매자인지 아니면 거래 능력이 있는지 이때까지 뭐 체불을 하지는 않거나 클레임을 악성적으로 걸지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우리는 신용조사 여기까지 아마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거래처 선정 이러한 일련의 제가 말하는데 4개 정도의 그 바리에이션에서 무조건 문제는 한두 문제는 꼭 나오는 것 같아요. 검색을 했으면 우리가 연락을 하겠죠. 문자나 카톡으로 뭐 팔렸나요? 아니면 뭐 10,000원만 깎아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흥정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국제무역에서도 역시 이런 일련의 절차를 그 유명한 청약과 승낙이라고 합니다. 청약과 승낙을 이제 CISG라는 이제 국제 물품 매매에 대한 유엔 협약을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청약과 승낙을 공부한다면 당연히 정의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청약이 아닌 것과 청약인 것, 그리고 청약의 유인 이렇게 많은 바리에이션들로 또 나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주제 안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공부한다는 걸 빼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무역 영어에서는 청약의 종류 이것이 어떤 청약인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뭐 청약인지 청약이 아닌지 청약 유인인지 불확정 청약인지 이런 것들을 또한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역 계약의 제조건 우리가 이거 얼마예요? 깎아주면 안 돼요? 막 이런 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여기서 공부할 게 거의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이게 우리가 여기서 공부할 거를 품질 조건 이 품질이 이러면 우리가 계약 위반한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선적할 때 중심으로 아니면 양육할 때 중심으로 아니면 뭐 바다에서 일어난 데미지는 괜찮은 걸 하는 조건으로 하겠습니다. 아니면 또 수량 조건 공산품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몇 대 사겠습니다라고 하면 딱딱 할 수 있지만 쌀 석탄, 석유 이런 것들은 되게 애매하죠. 그리고 우리가 운송하는 동안 증발하거나 아니면 또 상하거나 이럴 수가 있으니까 수량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금 지급 결제라고 하겠습니다.
이거를 뭐 환으로 줄 것인지 신용장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 그냥 단순 송금을 할 것인지 뭐 푸페이팅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정말 많아요. 사실 이 정도로 줄이겠지만 이것이 여기서 나오는 협약이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에서 다룰 거긴 한데 여기는 또 서식의 다툼이라고 있어요. 짧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무역이라는 게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제 관행이 다르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이건데 왜 너네는 이게 이거냐라고 하면서 우리 계약서에는 뭐 너네가 이 조건에서 여기까지 배달해 주는 게 디폴트인데 왜 넌 안 해주느냐 이런 것들 분쟁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니다. 아니 저기서는 내가 맞다. 내 계약서를 봐라 이런 식으로 다툼이 있는데 이것들은 이제 1차에서는 나오는 개념은 아니지만 사실 이제 계약 단계에서 우리가 2차에서는 모의고사에서는 항상 나오는 개념이죠. 여기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협약은 CISG 청약과 승낙을 중심으로 이제 판매자와 구매자의 이제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는 CISG를 먼저 배울 거고요. 그리고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벌써부터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여기 협약에서 인코텀즈 우리가 인코텀즈라는 거는 이제 A1 그리고 B1부터 그리고 A10 그 B10까지 이제 나열된 기본 조건이에요. 그래서 뭐 CIF로 한다면 이제 판매자가 운송을 수배한다 이런 식으로 A1부터 A10 그리고 B1부터 B10까지 판매자, 구매자 각각 의무를 나열한 건데 무역 계약의 제 조건에 관련된 이제 협약이죠. 그리고 좀 마이너한 협약이긴 한데 이제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에서는 SGA라고 이제 영국 물품 매매법이라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무역 영어에서는 이제 한두 문제씩 나오는데 사실상 이제 문제풀이에서 시작해서도 정말 늦지도 않을 뿐더러 그 2차 때 다루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의의가 무엇이고 2차 때 제가 단언을 하는 건 아니에요.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정의라든지 본질만 여러분들이 딱 깨달으면 2차 때 만약에 문제로 나오더라도 그것만 쓰더라도 충분히 변별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